그 일단 지난해 워낙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간 거는 뭐 나름대로는 이해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오를 것인가 이게 가장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현재하고 그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하락하더라도 이 공시 가격은 이게 계속 만약에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보유세도 계속 올라갈 텐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네, 어떻게 충분히 보세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시세가 고정이 현재 시점,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시된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시점에 각 단지별로 있는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베이스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 상태에서 가령 예를 들면 내년에 공시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 시세는 더 오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시세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제도가 네. 계속 그러니까 시세 근접하게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시세는 멈춰 있어도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가 좀 떨어지더라도 예. 여전히 공시가격이 그 전년도보다는 더 오르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공시가격이 오르는 한 예. 시세가 멈춰 있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도 보유세는 계속 늘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이제 그게 또 다시 맞춰지기는 하겠지만 예.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납세자들 혹은 국민들 일부가 만에 하나 이제 올해 가격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거나 그대로 있는데 예.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는 왜 점점 더 늘어나냐. 네, 네. 이게 적어도 1년, 2년 텀 사이에서는 계속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는 공시가격을 계속 이제 현실화를 높여서 올리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 한 70, 80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올린다 하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그 어떤 뭐 앞으로 로드맵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올해 전체적인 그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네. 보면 공동주택이 평균적으로 70.2% 그러니까 올려서 70.2%. 70.2%.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요즘 공동주택은 이 고가는 정도가 좀 되고요. 높더라고요. 네, 고가의 경우엔 평균이 이거보다 좀 높습니다. 75%에서 80이 좀 안 되는 네, 수준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공동주택 전체 평균 70.2%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69% 그러니까 네. 보다 한 1.2%포인트 올라간 수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시세 대비한 요거의 평균값 자체를 목표치로 그 90% 수준으로 다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금액대별로 시세가 15억 이상인 상대적으로 좀 비싼 집들은 네. 좀 더 빨리 2025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4년 남았네요, 이제. 4년 뒤부터는 시세 90% 수준에 달하는 정도로 공시가격을 좀 빠른 속도로 올리고 그다음에 9억에서 15억 사이는 27년까지 예. 90% 목표를 6년 맞추고 남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9억 이하, 이 상대적인 중저가 이하의 경우에는 30년을 목표로 90%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2030년 시점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시점의 시세의 90% 정도가 평균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공시가율이 어차피 뭐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문제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하고 속도가 너무 빨리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발표했던 게 서울 아파트 값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밖에 안 올랐는데 공시 가격은 한 19% 네. 이상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그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공시가격의 평균적인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69%였는데 올해 70.2%.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 얼핏 생각하면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거 공시가격을 19%나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그래도 이제 시세 대비한 현실화율은 1.2%포인트밖에 안 올랐느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금액이 아주 낮은 예를 들면 뭐 1억 미만의 집들까지 다 합쳤을 때는 예. 평균이 낮은 쪽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검정원에서 발표하는 3%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폭인 19%라고 하는 거의 차이도 예. 실제로 이제 3%라고 하는 거는 시세에 대한 평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19%는 공시가격 상승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둘 사이의 기준점 자체가 좀 약간 다르다라고 기준점이 하는 게 하나가 다르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19% 그러니까 3%보다 훨씬 더 높게 19%가 반영이 된 거에는 시세에 대한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걸 높이는 과정이 같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서 당연히 시세의 평균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수치상으로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산정 기준이 다 공개가 돼 있나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작년부터 처음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 세종시를 시범지구로 해서 이제는 공동주택 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발표를 할 때 이 집의 이 값을 이 금액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게 된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계산 근거와 주변에 실제 거래됐던 이 사례들을 참고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그 사이트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 열람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시범으로 그렇게 지금 세종시에 한해서 진행을 좀 했고 네. 이걸 이제 올해 그 테스트를 좀 거쳐서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공시가격을 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같이 열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그 정보를 이제 산정 근거 자체를 자세하게 이제 공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예. 다만 이제 그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 행정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이기는 했겠습니다만 작년에 세종시를 시범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처럼 예를 들면 굉장히 자세한 상태로 뭐 어떤 게 어떻게 거래가 됐고 근데 얘는 뭐 예를 들면 서술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거래된 것들이 이렇게 있고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 갖고는 아직 공개 정보 공개 범위가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좀 적은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는 예. 더 많이 더 자세하게 공개가 돼서 산정에 대한 근거들을 국민들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금액이 공시가 됐을 때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식으로 좀 납득하기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불만들이 나오는 게 뭐 같은 동에 같은 평형인데도 공시 가격이 서로 다르다. 네. 말하면 제각각이다. 이래가지고는 좀 뭐 선뜻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의신청을 일단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의신청이라는 게 뭐 그렇게 많이 받아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신청의 수용, 그러니까 예. 이제 가격을 올려달라, 예. 혹은 가격을 경우에 따라서 낮춰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거꾸로죠.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많고, 거꾸로 우리 집의 공시 가격을 더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드물지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전체적인 수용률,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드물게 이제 보상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거나. 재개발 예. 같은 예. 거 말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축, 보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공시가격의 6억이나 재산세 감면 기준인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억 넘는 집은 비싼 집. 그래서 시세에도 거꾸로, 그러니까 더 비싸게 부르는 것이 더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물려 있는 집들은 이해관계가 다 있는 이게 다르군요. 정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과거 이제 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신청 건수의 한 28%, 그다음에 19년도에는 21.5%가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여졌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그 수용률이 2.4%로 확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9년까지는 그래도 꽤 높은 비율로 수용이 됐었었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입장은 이제 공시가격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산정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근거를 가지고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누락되어 있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단순히 타당한 근거 없이 낮춰달라거나 높여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의신청이 지금 매년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커지다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전보다는 이런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라는 거를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의 신청 제출 건수를 보면 19년도부터 이제 큰 폭으로 늘었는데 네. 18년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 전체 이의 신청 건수가 1,290건밖에는 안 됐었었는데요. 네. 19년도에는 28,73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10배 늘어요. 가까이 늘어난 예. 거죠. 야. 그다음에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더 늘어나서 37,400건, 네. 37,410건 정도였었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역시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를 감안하면 예. 적어도 4만 건 이상으로 혹은 5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이의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용률 자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2.4%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이의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의를 못 하겠다는 이런 의미이니까 특히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조세 저항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현상으로 또 뭐 확산되거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럴 걱정도 좀 드는데 실제 현상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공시가격의 인상 속도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공시가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자체에 대해서 국민 납세자들의 좀 불만 자체는 굉장히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과거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오래전 일이라서 좀 기억이 좀 희미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2006년, 5년 당시에 이제 종부세가 처음 나타나고 이제 제도가 생기고 나서 주로 이제 강남 지역을 필두로 해서 종부세가 처음 부과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이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별로 이제 주로 이제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싼 집이 많이 있는 강남 일대에 있는 단지들에서 이제 플래카드 걸면서 이제 직접적인 조세 저항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런 이슈 와중에 종부세 자체에서 부부 합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헌으로 바뀌었었고 지금 어쨌든 현재는 인별로 따로따로 과세를 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인식 자체도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꽤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인식 자체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반대 일각에서는 또 이제 뭐냐면 그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를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상당수 자체가 그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통 자산이 많은 층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불신, 뭐 이제 뭐 혹은 비난,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인지 표면적인 그 조세정은 앞으로도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안 내는 식의 조세 저항 가장 극단적인 거죠.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는 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의 신청에 대한 우리 집의 집값이 도대체 왜 이거냐, 나는 이거는 다시 검증을 해달라라는 형태의 소극적인 조세 저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주택자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다주택자들은 아마 충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뭐 2가구, 2주택 이상은 그 보유세가 굉장히 또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좀 팔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인 5월 31일인가요? 네, 그 전에 다 팔아야 되나요? 매물도 좀 네, 나올까요? 그렇죠. 종부세는 이제 그 매년 1년 동안에 보유한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 시점이 되는 게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 1월 1일이지만 보유세 누구한테 보유세를 부과할 거냐라고 하는 건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5월 30일 전까지 매각을 해야만 주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종부세 부담이 5월 줄어들게 되죠. 31일 전이면 5월 31일 날 팔면 안 되는 건가요? 5월 31일까지 등기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행정적인 절차상 등기가 나오려면 며칠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31일보다는 잔금 시점이 조금 더 앞에 있어야 그런 논란 자체에서 또 피해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한 5월 말경 정도의 잔금을 조건으로 이제 매물들을 내놓거나 매각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두 채의 집 정도, 2주택인 경우만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 자체가 1주택자하고는 거의 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높습니다. 가령 뭐 서울에 웬만큼 비싼 집 한 두 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적지 않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가 종부세 세율도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7,500만 원 정도, 한 4,5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 150%가 아니라 300%, 그러니까 3배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실제로 이 한도를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대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산술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올해만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가 두 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야, 저 정도의 집 두 채면 사실은 뭐 굉장히 원래 집값도 큰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고가인 집 하나하고 뭐 일반적으로 비싼 집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방에 있는 저가의 주택 한 채, 이 두 채를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도 작년에 냈던 970만 원,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에서 올해는 2,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2.3배나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주택자의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 있는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부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그런 물량들조차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예상을 하고선 나름대로 뭐 조치를 좀 취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상 2주택으로 인해서 처분을 하시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체감을 시장에서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 중에 고가와 서울에 있는 고가와 지방에 있는 중저가가 있다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정리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시세 상승이 좀 더 기대되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걸 남겨놓고 지방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게 되겠죠. 두 채 중에 하나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대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청주 이런 지역 단기간에 이른바 이제 그 단기 투기를 위해서 들어오셨던 상당수가 이제 매물로 내놓게 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가 매물도 좀 쌓이고 있고 호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거를 먼저 정리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작년에 이제 증여 건수가 사상 최대치였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게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정리해 줬다 뭐 이렇게 해석이 해도 되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작년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올해 2월까지도 증여 건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뭐 통계가 집계된 증여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 로 증여가 늘어났고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연간 그 91,866건, 그러니까 거의 10만 건 정도의 아파트 증여가 일어났었어요. 이 중에 서울이 23,675건으로 거의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과 8월에 다른 올해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증여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8월 달에 8월 12일을 기점으로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3배로, 그러니까 증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전에 7월, 8월까지 증여를 일시적으로 크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지금 실제로는 그 이후에 8월 10일 이후에 증여세나 증여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증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9월, 10월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실제로는 11월, 12월과 올해 1월, 2월까지 꾸준하게 증여 취득세가 3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다수가 좀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남에게 팔기보다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걸 통해서 종부세 부담은 좀 줄이면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건 가족 전체적으로 계속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매물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증여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비하면 증여 취득세가 예전에는 이제 3.8%나 4%였는데 지금은 12.4%나 13.4%로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들이 없다면 뭐 1억 3,4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돼요. 증여세는 별도로 하고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선 증여세 자체는 어차피 지금이 아니더라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이 재산을 넘겨줄 때 결국 낼 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려 대상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는 지금 내더라도 나중에 낼 걸 지금 땡겨서 내는 것 뿐이니까 어차피 낼 돈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빼고 취득세 부분이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면 다른 사람한테 팔기보다는 증여하는 쪽을 여전히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6억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증여를 갖다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세금을 갖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우선 자녀한테 증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증여세로 1억 2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네. 증여세로 1억. 네, 그다음에 여기에 취득세 6,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좀 내셔야 됩니다. 그게 바뀐 그 네, 아까 중과를 12.3%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함해서. 금액입니다. 다만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증여세는 시세 6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을 하고요. 네.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자체는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아유, 계산을 복잡하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취득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하게 되면 6,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작년에 오르기 전에는 1,900만 원만 냈으면 되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세 배를 냈네요. 3배 정도 더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세금이 분명히 드는데도 불구하고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좀 있는 심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금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이제 종부세하고 양도세, 팔 때 양도세 같은 경우를 이제 비과세 하는 것, 즉 일종의 뭐 공제를 받는 이 조건이 이제 궁금들해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종부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종부세의 경우에는 단독명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공시가격 9억 이하일 때에는 재산세만 내고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9억까지는 괜찮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금액 자체가 9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9억을 넘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른 공제, 네. 그다음에 장기 보유 시 공제가 뭐 2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합쳐서 최대 한도는 80%까지 네. 공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이걸 이제 종부세의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수준까지는 이제 종부세 부담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종부세는 공시가격, 시세보다 좀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세가 매매 가격으로 매매 가격이 기준이 되겠죠. 9억 기준으로 해서 네. 시세 9억 이하인 경우에는 뭐 2년 이상 보유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데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이런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면 이게 비과세 요건이죠. 비과세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면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없습니다. 즉 전액 비과세입니다. 네. 이제 마찬가지로 9억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때 그 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 그 다음에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본적으로 거주를 몇 년이나 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연 4%씩, 그러니까 이제 거주하고 보유를 같이 했다면 연 8%씩 10년 기준으로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9억이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장기 보유하고 장기 거주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셔야 되는 양도세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장기 보유 거주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이라면 내야 되는 양도세는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는 채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기준이 10년을 보유해야 되고 10년 동안 1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주해야 거예요.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그거- 기간이 좀 짧아지게 되면 예. 그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 자체는 이렇게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 10년을 한 곳에서 계속 살기가 참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네, 실제로 쉽지 않죠. 그래서 애들 사실은 학교도 네. 학원이라든 10년 학원도 있어서. 보유는 뭐 들어 있는데 네. 10년 거주 기간은 많지는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열심히 그 기간 거주를 살아라. 좀 채워야만 채워야 되는 한다.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외국의 사례하고 좀 비교해 보면 조금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 거주하고 보유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여전히 이런 공제가 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주택에 따른 비과세의 폭이 너무 넓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하고 좀 비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양도세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와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뭐 도시 일부를 제외한
자체 산업 자체가 이제 농업 국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오래 거주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업의 특성상, 그 사회 구조의 특성상 직장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사가 잦을 수밖에는 없어서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기간에 따른 그 기간 뭐 이제 10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궁금한 게 이제 부 공동 명의하고 단독 명의일 때의 그 종부세 액수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1주택이신 상황이라면 지금도 1주택일 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도 뭐 보통의 경우에는 계속 1주택일 것이다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무조건 공동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1주택인 경우에 단독명의일 때는 그 종부세에 있어서 기본공제를 9억 해주니까요. 많이 해주는데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종부세도 인별로 따로 계산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일 때는 9억씩 두 번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이제 줄어들어요. 한 사람당 6억씩만 공제를 해주는데 네. 두 사람으로 나눠지니까 합치면 12억. 그러니까 12억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역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아주 고령이면서 아주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종부세에서의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쳤을 때 세액 공제가 80%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고령 뭐 이게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65세도 넘고 이 집에 거주하신 지가 뭐 10년 이상 넘었다. 그래서 장기 보유에 따른 고령에 따른 공제율 합쳐서 한 60, 70% 정도 이상이 되더라라고 하면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뭐냐면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네. 올해 이제 그 고령자 장기 보유한 단독 명의자에 비해서 부부가 공동 명의를 갖고 있는 경우는 불리한 게 아니냐 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이런 이슈가 되면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인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억씩 각자 공제를 받든지 그러니까 12억까지 종부세가 없는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예. 아니면 마치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갖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단독 명의자에 따른 9억만 공제를 받는 대신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걸 할 거냐 그러니까 더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역시 공동 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이상 되는 뭐 고가 같은 경우에도 네, 공동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단독 명의인 고령자나 이쪽은 그러니까 공동명의인 경우처럼 선택권이 없거든요. 반대쪽으로는 선택권이 없는데 공동명의는 공동명의 각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단독명의인 것처럼 계산을 하든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유리하게 해주다 보니까 불리한 거를 바꿔주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반대쪽이 좀 불리해지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실제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한데요. 지금 최근에 서울 집값, 아파트값 가격 동향이 어떻습니까? 좀 잡히고 있는지 여전히 오르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의 추이를 놓고 보면 이른바 얘기하는 이제 보합세, 그러니까 뭐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좀 꽤 오랫동안 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2개월간의 집값 상승폭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승폭이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집값 자체는 직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다만 기울기가 조금 줄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직전 앞전 2개월보다 훨씬 작년 말까지는 이게 이제 상승폭 자체가 계속 커지는 추세였다가 그 상승폭 자체는 꺾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월보다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뭐 변동 상황은 없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줄었다라는 수준으로만 인식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그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지수를 놓고 보면 서울 기준으로 1월 달에 113이었던 것이 지금은 79.8. 그러니까 좀 매수 우위 지수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살려는 심리가 더 컸다라고 한다면 그 심리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 그 이제 매수자가 관망세로 좀 돌아섰다. 적극적으로 사는 입장에서 이제 좀 더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집값이 과연 꼭지점이냐, 어느 시점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 증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5월 말까지 실제로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올해 연간으로 보면
그 6월 1일 시점, 이제 그 혜택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6월 1일 시점이 되면 실제로 소유하신 분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양도세도 추가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팔았다면 사실은 그 하반기 6개월 사이에 팔아야 될 이유는 별로 또 없거든요. 이미 종부세는 한번 내기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한 2개월 동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특정 단지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고 특정 단지에서는 이제 지금 저가로 거래되는 매물도 나타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두 개가 다 나타나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시세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지는 게 이전 연도의 평균적인 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월 거래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드물게 그런 거래만 나타나는 상황이 한동안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려면 이제 5월 말이니까 딱 2달 정도 남은 셈인데 이 기간 동향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만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기간에라도 좀 보고 사야 되는지 적절한 가격이 있다면 아니면은 요 기간을 좀 지나서 좀 6월 이후에 분위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뿐만 아니라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값 상승폭이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집값이 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분명히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이제 청약 점수가 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높으신 분들은 뭐 3기 신도시부터 예정돼 있는 분양 물량의 청약을 계속 좀 노려보시려고 할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청약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과 그다음에 1주택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추이를 보면서 다주택자들이 일부 내놓는 물량들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상황 때문에 집값이 지금 사고 나면 그 직후에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기를 좀 하반기나 내년 이후로 좀 늦추겠다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기미,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합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는 추세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안 사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나 갈아타기 1주택자는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더 떨어질까봐 못 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제 한정없이 미루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지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투기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이제 투자의 개념도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살아야 되는 집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 집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사서 3개월 뒤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뒤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서 3개월 뒤에 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한번 사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최소 3년, 보통 더 일반적으로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갖고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하고 그러면 10년 뒤에 오게 될, 막연하지만 그때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 늦추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보합으로 흐르고 있는 이 시기를 매입의 적정 시기로 보시고 너무 늦지 않는 시기 내에서 빨리 구입을 서두르시는 게 저는 항상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집이라든가 주식도 그렇고 이 고점에 샀을 경우에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한동안 이게 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는 또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과거에 10여 년 전에 고점에 샀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또 쭉 바닥까지 같이 15년까지 쭉 그랬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점에 이제 물렸던 분들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한다면 지금 사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법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는 다르게 부동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속성상, 그러니까 부동산이 혹은 주택이 주식보다 더 우월한 투자 수단이라서가 아니라 그 속성 자체가 부동산 주택은 팔려고 해도 쉽게 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꽤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기간 동안에조차 이제 가장 정말 운이 없는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똥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하는 분들조차 8년 서울의 기준으로요. 서울의 기준으로 8년 6개월을 기다렸으면 원래 가격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생각하면 한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8년 이상 10년 정도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여건만 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사시는 가격보다 그 기간 동안에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서울이 대부분 지방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로서는. 예. 근데 이제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그 기간이 4년 6개월밖에 아니었었고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조차.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예. 6년 정도면 네. 오히려 서울보다 샀던 가격 대비해서는 적어도 더 오르기는 했다. 아. 그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또 보유세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사례를 오늘 꼼꼼히 잘 설명해 주신 우병탁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